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두 법원은 A씨에게 80세 고령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0.5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능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고 59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000만 원,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선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3조 원가량 더 거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는데요. 기재부가 대선 직전인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추경 확대 방침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기존의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낮춰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번 세수 추계가 지나친 낙관에 의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불과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50조가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50조나 계산이 틀린 덕에 빚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이 미뤄지면서 끝내 폐업을 피하지 못했을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기재부의 말이 과연 어떻게 들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마련된 가운데 여야는 초과 세수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독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양상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국내 증시 상황을 살펴보고 주식 양도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제가 오프닝하면서 역대라고 하는 표현을 증시 설명드리면서 표현했는데요. 연중입니다. 연중 최저치라는 말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고 59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늘 강조했다시피 방역 시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취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 추경 규모 36조 4천억 원은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이고요. 네. 지방교부금, 지방정부 지원금 23조 원을 합치면 대략 이제 59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지금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었잖아요. 기존에 원래 윤석열 정부 장관 숫자로만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채웠습니까? 네, 좀 아슬아슬하게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 임시국가 원래 이제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헌법에는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현재 그 장관이 있는 부처가 18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총리와 대통령을 합치면 이제 총 성원이 20명이 됩니다. 이 중에 과반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11명 이상이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요. 11명 이상이 참여해서 예. 그 가운데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의결이 되는 뭐 이런 거라는 거죠. 현행 규정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이제 7명이었고 예. 거기에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오늘 아침까지는 8명이었고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한 이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 임명해서 여기까지 9명이 됐고 네. 오전에 국회에서 그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하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총문 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이 추가로 됐으면 이제 윤석열 정부 임명된 장관만으로 11명이 됐을 텐데 네. 그 임명 그 국회 보고서가 이제 정부에 송달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갔어요. 예, 요 두 명에 예. 대한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모자란 참석 인원 2명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복지부 권덕철 장관, 그다음에 국토부 노영욱 장관 이 2명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간신히 의결 정족수를 맞춰서 소상공인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뭐 그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고 장관도 아직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한 절반 정도도 지금 채 임명을 못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건 다행이지만 네.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정식으로 요청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달라.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추경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국무회의가 있지만 총리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문재인 정권 장관들을 잠시 빌려와야 한다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민주당은 우선 지금 국민의힘과 원래는 이제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할 거란 그 예측도 네, 어제까지 맞아요. 나왔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늘 의총은 없다 이렇게 알렸고요.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과 이 본회의 일정부터 먼저 정한 뒤에,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본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의원총회를 해서 당론을 정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당장 내일 아침에 한번 의총이 예고돼 있긴 한데요. 이 자리에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더라도 어떤 본격적으로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 오늘 이제 이임식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임식을 열어서 한 발언을 보니까 정계 은퇴를 그 총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뜻을 담은 것 같아요. 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이 국무총리 이임식에서 오늘 총리직을 퇴임하면서 지난 30년 넘게 해왔던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세대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국민의 공복으로 써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공동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럼 김부겸 전 총리는
양평에 집 짓고 있다 그러죠? 지금 동선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잠깐 전세살이 서울에서 하다가 지금 양평에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다 집 지으면은 양평에 가서 여성을 보내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국회의원 지역구는 대구여서 대구에도 그렇죠. 아파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평에 땅도 샀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보도되는 걸 저도 봐가지고요. 임시국무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의견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앞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야는 지금 초과 세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선 때까지만 해도 지금 돈이 없다 기재부에서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갑자기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나 발생한다 이런 추계가 기재부에서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좀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게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기재부의 추계 오리가 도를 넘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50조 원 넘는 초과 세수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초과 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작년에는 무려 61조 원이 발생했다면서 네. 올해 세임 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가 기재부에 휘둘렸던 거 아닌가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얘기처럼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세수 추계 못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한테 아니면 기재부한테 그 책임을 돌리느냐.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뭐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든 이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지금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나 지금 추경호 부총리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처 사정을 뭐 모르는 이제 정부를 속였다 약간 뭐 이렇게 기재부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작년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는데 그때도 이제 60조 원 가까이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 게 아마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양도세라든지 재산세 아마 맞아요. 예. 이런 게 늘어난 영향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그때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0조 넘는 세수 추계를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얘기를 안 했던 거잖아요. 막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 정도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자영업 손실보상 이런 거 국채 발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추경 같은 사업에 재원이 됐었는데 다만 지금과 달라진 게 있다면 비판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입장이 반대가 됐습니다. 참 한편으로 씁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어떤 게 쟁점이 됐습니까? 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권 후보자의 3만 원대 주식 1,000원 매각 논란 그리고 형제 특혜 의혹 등 이제 도덕성 이슈가 주로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네. 이 권영세 후보자가 2013년부터 2년간 주종대사로 재임할 당시에 그 당시 대사의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서 중국에서의 사업 투자를 유치했다. 또 홍콩에 설립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뭐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서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 김명우 의원은 후보자의 형제가 설립한 그 비상장회사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 이 회사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가 두 달을 포함해 주당 1,000원에 총 5만 주를 매입했다면서 이거를 두고 후보자는 공식 답변상 투자가 아니고 금전적 도움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금전적 도움이라면 사업권을 따기 전에 주식을 매입했어야 하는데 사업권을 따낸 이후라서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재산 공개할 때 자료들을 다 공개를 했고 공직 취임은 저희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다. 또 2016년에 이 문제 관련 형제들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고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후보자가. 네,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권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 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도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외교안보팀과도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 제재가 만능이라 비핵화를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대화로 끌어낸 다음 체제 안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정부가 밝혔어요.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6시 29분께 평양 순안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감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도발은 지난 7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을 쏘아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정부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신에 안보점검회의 형태로 열렸는데요. 네. 뭐 그 회의 형태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미사일 발사했는데 NSC 회의 안 열렸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NSC 상임위원회가 이런 뭐 북한 관련 어떤 위기나 특이 국면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원회는 쭉 열렸고요. 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왜 대통령 주재 NSC 본회의를 열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뭐 몇 차례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좀 추가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지방선거전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6일 지방선거 그리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6일 지방선거가 어제로 딱 3주 앞으로 다가갔고요. 네. 그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돼서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3인 고문과 안철수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네. 국민의힘 지금 인수위원장을 바로 직전에 거쳤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라고 하기도 뭐하고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민의당 대표였던 것도 맞고 인수위원장인 것도 맞고 당 이름도 두 개가 비슷해가지고 사실 기자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아 그러게요. 이 직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참 애매하네요. 어쨌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여야간 대진표 확정이 좀 됐습니까? 네,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는 곳은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구인 인천 계양,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 분당갑 이렇게 두 곳입니다. 계양의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이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역위원장인 윤형선 후보가 나섰습니다. 분당갑에는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나섰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이 두 지역구에 사실 정치권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이외에는 이 김용락 지역위원장과 이인선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맞붙는 이 대구 수성을 그리고 경남 창원의 이창에는 이제 민주당 김재수 지역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충남 보령 서천 이제 여기는 김태흠 의원의 그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인데 충남지사 나왔죠. 예, 네. 여기는 이제 민주당 나소열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 갑에서는 민주당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국민의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맞붙게 되고요. 제주 을에서는 민주당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 국민의힘에서는 부상일 후보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7곳에서 치러지는 상황이어서 내가 이번 지방선거 때 도대체 몇 표를 행사해야 되는 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방선거는 기본으로 이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 이렇게 6장을 무조건 하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7장이고 7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천 계양, 뭐 성남 분당갑, 뭐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충남 보령 서천, 그다음에 강원 원주갑, 제주시 제주을 요 7군데에 만약에 본인이 거주를 하신다면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7장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8장이죠. 8장. 네네. 네, 투표용지 8장 받으셔가지고 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네, 다만 이제 본인 거주하시는 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없으면 7장이 맞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과거에 선거할 때마다 뭐 줄투표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세가 확고한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꼼꼼히 공보나 이런 거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 3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세 차례에 걸쳐서 2,600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 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요.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이 오늘 오전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혐의로 제명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제 긴급 비공개 비대위를 열어서 제명권을 이결했다고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 민주당에 따르면 이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말 직원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서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차원에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처리를 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당에서는 강력한 제명 조치를 했고 국회 차원 징계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당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숭고한 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뭐 이런 성비위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또 다른 성비위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일명 민보협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이 최강욱 의원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가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실망이 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오늘 박완주 의원 건에 대해 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또 올바른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7시 무렵이었나요? 박지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박지원 그리고 윤호중 그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후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SNS에 사과글을 올렸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 또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이런 심경을 토로를 했고요. 예. 조금 전 오후 7시에 민주당을 대표해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 박완주 사건은 2021년 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다. 이렇게 사건 발생 일시를 공개를 하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젠더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또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성평등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당원당규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도 국민과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반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발생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징계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에 접수가 된 게 좀 늦은 겁니까? 예, 이게 그 민주당 측의 이제 설명을 보면요, 이제 뭐 상세한 사건 내용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경과를 보면 사건이 발생한 건 작년 말이고 그래서 피해자가 이것을 뭐 당이나 이렇게 공론화를 하지 않고 나름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됐고 오히려 이제 의원실에서 퇴직 압력 등을 받게 되면서 이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이제 제기를 한 것이 지난달 말, 그러니까 올해 4월 말이었고요. 네. 지금 그래서 당 지도부에 이게 사건이 접수된 지는 한 열흘 정도가 지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과거 안희정, 또 박원순, 오거돈 시장 등을 재차 꺼내들며 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는데요. 김영동 수석 대변인은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 심판을 받은 지 불과 1년 넘지 지났지만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속되는 당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 의뢰 등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이 박원주 의원 사건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의원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실 것 같습니다. 6723님께서 여성 청취자로서 성비위권 관련자들은 사과로 끝내선 안 됩니다.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또 분노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 과거 SNS에 쓴 글이 논란이 됐고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성애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던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그 논쟁을 하면서 뭐 정부가 밀린 화대를 받으란 말이냐 뭐 이런 거의 막말에 가까운 글을 써서 과거에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화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또다시 이 조선시대에는 여성 인구 절반이 언제든 양반들의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면서 이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 탐구하고 분노하자. 다른 나라의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 이런 글을 쓴 것이 알려져서 추가로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제 김 비서관이 앞서 자신이 과거에 썼던 이른바 뭐 동성애 그다음에 위안부 관련 글에 대한 사과라고 올린 글에서도 뭐 그동안 제가 내로남불 586 세력과 종북 주사파에 대해 비판했던 것에 대한 안갚음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또 동성애 그 관련 자신이 썼던 글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거나 뭐 많은 경우 후천적 버릇이나 습관을 자신의 본능이라고 착각한다. 뭐 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서 사과글이 오히려 추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국뽕일치의 다른 나라의 사태질하기 전에 다른 나라는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역사에 이게 방송용으로 참 적절하지 않은데 뭐 있으니까 그대로 옮기자면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자학적 세계관,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대통령실은 이 김비서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오전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김비서관에 대해서 야권이나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높다 이런 취지의 기자들 질문이 나오자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 진영을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추가 질문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얘기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1호 안건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논의였는데요. 이 정부의 첫 추경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논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과 주요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추경안 의결한 거 구체적인 네. 내용을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실제로는 한 36조 4천억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규모가 한 24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네, 한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50조 원 손실보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도 맨날 그래서 기재부 욕했었잖아요, 과거에. 예.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돈을 봐야 되니까요. 아마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그거에는 훨씬 못 미치니까 공약 후퇴다 이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트집 잡기 위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는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생기면 또 쓰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아마 최상의 돈을 쓰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11조 원을 더 증액한 47조 수준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고요. 소급 적용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방안이 냈는데 이게 예. 돈이 있으면 민주당 방안을 하면 되죠. 예. 근데 아마 기재부에서 이게 아마 안 됐으니까 아마 지금 요 정도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초과세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월만 해도 기재부가 돈이 없다고 해서 국채 발행까지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53조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애초부터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부 관료들이 비용을 좀 감춘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기재부 이 직원들, 이 공무원들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용을 감춰놨다가 꺼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오류는 밝혀야죠. 왜 그랬는지.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핵심은 일단 있는 돈을 최대한 다 끌어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한테 드려야 되는 게 먼저니까. 예. 그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당연히 왜 이게 오류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그런 건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경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혹시 물밑조율이 민주당 측하고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민주당도 그게 무슨 이건 조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서도 공약한 대로 다 드리고 싶은 것이 또 대통령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많이 드리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기재부가 그거에 대해서 돈이 지금 이 정도밖에 없다 네. 하는 부분이니까요. 뭐 그거는 당연히 뭐 협상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걸 뭐 누가 반대해서 못한다 이러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아무래도 기재부가 지금 하는 거니까 네네. 이건 여야의 무슨 이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나 지금 야당의 민주당 입장이나 뭐 큰 틀 안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추경안 의결안 국무회의에 이 국무총리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오늘이라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아니 이건 무슨 의도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 국무총리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그 청문회 통과하신 분들 아니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안 해주냐 민주당이. 응? 본인들 할 때는 다 해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무총리에 대해서 인준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주당은 결국은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 낙마시키려고 이 국무총리하고 연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국민 여론은 인준을 빨리 해라라는 게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그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게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들 국민의힘에서 단 한 번 같이 들어와서 표결해 준 적이 있느냐. 표결 자체 보이콧하고 거부하거나 아예 국회 본회의장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이낙연 지금 그 총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는데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바로 됐기 때문에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충분하게 인수위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비교하면서 뭐 20일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발목 잡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낙마를 생각하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거잖아요. 아니죠. 더 정확하게는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면 민주당은 공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좋아할 거거든요. 핵심은 한동훈 후보자죠. 한동훈 후보자는 어떻게든지 낙마시키고 싶은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나 정호영 후보자는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연계시켜 놓고 있는 거죠. 진짜 속내는. 그럼 정호영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호영 후보자 국민 여론도 안 좋고 지금 정미영 최고위원님도 정호영 후보자 자격 미달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하고 일단 민주당이 협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민주당이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절차를 또 밟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없을까요? 민주당은 왜 본인들은 협치를 안 하면서 왜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만 협치를 얘기해요? 검수완박할 때 그렇게 우리가 협치하라고 했는데 협치 안 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막 해버렸잖아요. 다수의 힘으로 폭력으로. 그래놓고 지금 누구한테 협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래서 반지성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대응책으로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때문이라도 이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김대중 때 다
오케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민주당이. 예. 그러면 빨리 그거를 인준해 달라는 거예요, 국무총리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정호영 후보자는 저는 교체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주장했던 뭐 핵심적인 내용만 뭐 말씀드리면 권력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야당하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누가 강자인 줄 아세요?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에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힘은 민주당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법률을 만들고 부수고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 그 국무총리 인준 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검수 지금 당장요. 지금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니까요. 검수완박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장면을 국민한테 보여줬는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 일인데. 네. 그래놓고 어디서 누구한테 손을 내밀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죠. 국민들도 지금 화가 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도 빨리 국무총리 인준해라라고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그 첫 인사청문회 할 때, 내각 구성할 때 완전히 내각을 다 구성하는데 190일이 넘게 걸렸잖아요. 3명의 장관이 결국 낙마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결국은 도덕성에 문제가 되거나, 사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도 딸 스펙 논란이 상당히 좀 많이 일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모두를 다 임명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아니,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민주당 속내가 한동훈이라니까요. 네네. 근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다 국민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네. 본인들 스스로 수준을 다 보여줬다니까요. 충분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 대한 스펙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의 본인들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아니 세상에 있는 서류조차 검토가 안 된 상태로 나와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한 땡땡을 그냥 이건 한동훈 딸이다. 나중에 보니까 한국 3M이고. 이런 식의 청문회를 한다는 거를 보면 진짜 민주당은 그 국민들로부터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되면은 이건 청문회가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 청문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사이에요.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 상당히 논란, 그러니까 발언, 뭐 SNS에 올린 글이라든가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해명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문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청와대에서 이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서관을 그만두도록 하는 게 맞다고요? 네. 일단 뭐 공직자면 그 예. 공직자에게 맞는 그 언어가 있는 건데 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말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탁현민 씨 같은 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언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단 공직자에 갔으면 그 전에 그분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많이 봐준다고 했을 때, 네. 그래도 공직자로 임명되면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청와대에서 정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 판세,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서울은 지금 이기는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천이 조금 더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인천시장요. 네. 네, 그다음에 경기는 지금 거의 접전이라고 다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하고 충남,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은 우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 부분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은 우세하고, 또 우리가 우세한 지역은 우세하고. 이렇게 되니까 핵심은 결국은 경기, 인천, 충남 정도에 집중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금
분당 갑 그다음에 계양 을 이 두 지역에 출마했는데요. 전체 판세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무튼 인천 계양에 나간 거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인천 전체 이제 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길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주식 투자하신 분들 요즘에 걱정이 태산일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오늘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2.19포인트, 1.63%가 하락하면서 2,550.08에 마감을 했고요. 예. 코스닥 지수도 32.68포인트, 3.77%가 하락한 833.66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1월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서 예. 거의 1년 반 만에 지금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번 한 주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한 3.5%, 코스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서 5.7%가 하락을 했고요. 이달 들어서는 코스피는 5.8%, 코스닥은 한 7.8% 정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제 낙폭도 낙폭이지만 문제는 시장에서는 심리적이라는 지지선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깨지는 모양새여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더 걱정거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표현 사용하셨는데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전 저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나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거래가 일어나면서 그게 일종의 저항선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샀으니까 이거보다는 위에서 팔아야지라는 마음들을 다들 갖고 있어서 그게 저항선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나면 아이고야 이게 손실이 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투매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한 번 더 그전 저점까지 네. 다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은 그 저항세 지지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양새가 요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시장의 약세 영향을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지난해 6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고점을 찍고 나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시장보다 조정 그러니까 좀 먼저 빠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도 미국 증시는 더 오르거나 올라있는 폭을 유지를 하면서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던 게 또 미국 시장이고요. 이러던 게 이제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나오고 연방준비제도에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하자 미국 증시도 이제 주요 지수가 좀 우리나라보다 늦게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내리더라도 국내 증시는 우리가 먼저 내려 있으니까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잘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이 저점 역할을 조금 해줬었고요. 그러니까 네. 지지대 역할을 좀 해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빠지다 오르면 다시 2,700이나 2,800선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 며칠 사이 미국 시장의 조정폭이 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CPI 발표에서 시장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고 그 크게 빠진 영향을 코스피가 그대로 받는 모습이어서 잘 버티던 시장이 왜 이러지?
라는 이제 불안감이 더 생기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이 좀 안 지난 거 아니냐. 네네. 더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을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보통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대표 지표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미국에서 지난달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4%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게 정점이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로벌 IB나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점검해 보니까 자 이제 물가는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은 8.4%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가 8.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4%보다 0.3%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전일 새벽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8.1%보다도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겠어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있었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간 에너지 가격은 뭐 유가가 130달러 막 이렇게 가다 100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크게 오르게 했던 중고차 가격도 많이 진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영하게 되면 물가가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8.3%가 나왔습니다. 물론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서 8.4%라고 했으니까 0.1%포인트 정도 낮아졌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감 그다음에 이러면 거의 지난달하고 비슷하니까 이거는 정점이 안 온 거네? 라는 불안감이 이제 시장을 확 지배하게 된 것이죠. 네. 그동안에 무섭게 주가가 오르던 애플 이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에 내줬다면서요? 예, 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가 아람코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다우하고 S&P 500 지수가 1% 중반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제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시기에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이른바 성장주라고 불리는 회사들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미래의 수익을 베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구조가 시장에서 자금을 크게 조달하고요. 투자를 좀 지속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들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가격 자체,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익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 이틀간 미국 시장이 큰 조정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IT 업체들,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애플 같은 주식이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안 왔고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성장주의 주가가 빠지겠구나라는 시장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잘 버티던 애플 주가가 내렸습니다. 애플도 이제 가격에 대한 지지선이 조금 깨지면서 조금 많이 내렸거든요. 어제 하루만 애플이 5% 이상 빠졌고요. 또 성장주의 가장 대표격이 이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도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테슬라가 하루 동안에만 8%가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주시장 별로 좋지도 않고 또 금리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좀 해외 주시장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시장에 투자를 하는 층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테슬라나 애플 주식 산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을 텐데 걱정이 태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아마도 추가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정점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는 조금 세게 유지될 것 같다라는 분석인 거죠. 특히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보통 이제 일시적인 변수를 제거한 게 근원 물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걸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6.1%가 나오면서
전달보다 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걸 근원 물가로 보니까 0.6%포인트가 올랐더라 이런 얘기 됩니다.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거 비용, 그다음에 식품 가격 등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임금 인상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직 인플레가 정점이 아니구나.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빅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연준은 얘기하고 있지만 야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나오면 자이언트 스텝도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한 반등으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주식시장이 반전시키지 못하면 네. 약세장의 모습을 조금 더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아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뭐 목소리도 강해지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김치영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지금 투자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네.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주식시장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할 때 주식을 파셨던 분들이 예. 반등할 때 또 타이밍을 못 잡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무릎에서 사고 뭐 어깨에서 팔라 이런 격언도 있는데 네. 저희가 바닥이 언젠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기업 자체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한다면 도리어 이렇게 그 심리가 안 좋아질 때는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성격이나 아니면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보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아무튼 지금 약간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한 모습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일단 투자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보유 자산이 10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그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폐지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의 방향은 과세 대상을 매년 조금씩 확대하면서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한다는 과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예. 근데 이거 전면 추진 계획이 대폭 수정되면서 그렇다면 주식시장에는 뭐 다소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찬반 양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리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걷는다라는 약간의 비판도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 돈들이 기업들로 들어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걸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 주식 차익 양도 과세를 없애는 추진하는 대신에 네. 이전 정권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세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한테 다 걷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이제 이 주식 차익 양도 과세를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거래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래세는 그대로 존치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과세 방향 면에서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1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강원도 중남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